모든 사건에는 부모님의 개입이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네. 근데 큰 요소인데 학교 폭력과 약간 대응되는 게 지금 교권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네.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 교권의 지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칼럼이나 이런 네. 글에서 봤는데요. 우리 부모님 네,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가 뭐 교육받은 게 적다 보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믿고 맡기고 혹시나 이런 다툼이 있으면 많이 혼내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하셨던 거고 저희 세대 부모님들도 대개는 그런 류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후에 자란 분들 교육을 고등교육까지 받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셨는데 이제는 다 동등하게 된 것 같은 거죠. 그 내가 또 많이 알아요. 내 의견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선생님이 뭐 알아. 내가 말하는 게 맞지. 이런 태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태도가 부모는 한 번, 두 번 얘기하지만 그걸 자꾸 보는 아이는 그 구도를 인식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의 행동도 그에 따라서 갈 테고 잘못된 부분이죠. 아이들의 권리의식이 네. 굉장히 훈련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가나다라 외울 때 못 외우면 때리댔잖아요. 네네. 뭐 1, 2, 3, 4 못 외우면 그렇죠. 때렸듯이 아이들한테는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많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이건 학교폭력이에요 라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너희놈 시끼 네. 나와 이러는 순간 112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만큼 최근에는 그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이 법적인 내용이나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인데 사실은 저는 학교 폭력의 또 원인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 친구라는 개념보다는 나랑 입시를 다투는 경쟁자에 대한 인식이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서울대 가고 싶어, 아니면 또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나의 내신 성적을 갉아먹거나 아니면 나를 내신 성적을 밀어내는 경쟁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떨궈낼까, 이 친구의 흠집을 잡을까라는 것도 애들이 굉장히 영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물어보면 그 친구 이런 잘못했는데 나도 신고할 수 있냐고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 신고를 당했는데 저 친구도 나를 그때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누군 친구에 뭘 했어요 라는 거를 막고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서로 흠집 내서 나도 잘못되면 얘도 잘못되게 해서 서로 이제 학적부에 기록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어른들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일단 폭행해서 고소 들어가면 짱빵 맞고서 하고 맞아요. 그래 놓고 이제 합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생들도 그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렇게 스탠스를 맞춰 놓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 계속 그 학교 폭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학교 폭력으로 좀 더 가해나 피해 정도가 커졌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해서 처벌이 문제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형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학폭 사건 중에 특히 가해가 정도가 심해서 소년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소년 사건으로 갔을 때 그 소년 분류심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구치소와 같은 형태인 거죠. 우리가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감옥인 교도소로 가고요. 그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는 구치소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구속영장 심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똑똑하신데?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영장 발부하면서 네. 영장이 발부가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되는 시점부터 가는 게 구치소. 그러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맞아요. 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치소에 이제 구속을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형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이제 교도소로 가는데,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심사원에서 일단 대기, 구치소처럼 대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더 교도소 같은 걸 가야 된다라고 하면 소년원으로 보내는 형태이거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분류심사원에 가는 친구들이 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집에 못 갑니다. 구치소와 동일하게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군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사회에 있다가 갑자기 군대 가면 군복을 입히고 그다음에 아침에 뭐 5시에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부모랑 단절되고 갑자기 규칙적인 생활이 들어가는 거죠.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런 규율과 규칙 때문에 굉장히 분류심사원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또 이제 분류심사원 가면 거기서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사건에 관한 거라든지 심리적인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 보고서를 보고 이제 소년 재판할 때는 그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판사님 판단에. 소년 사건의 법의 취지 자체가 이 아이를 조금 더 교화시키고 방향을 조금 더 좋게 하고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분류심사원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성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분류심사원에서 그런 조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도 하면서 다시는 어찌 보면 그런 가해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려고 많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가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사실 멘붕에 빠집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건 인식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치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법률상 그 보조인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은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생각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트라우마처럼. 맞아.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누군가 하더라도 그 행동에 자기가 대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가해 학생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서 뭐 정말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피해자한테 누구누구야 내가 그때 무심코 너한테 툭툭 치면서 했던 말 그리고 무심코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정말 너한테 힘들었겠구나. 제가 그때 보조인일 때는 본인이 직접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진심을 담아서 써야 된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정말로 많이 웁니다. 근데 그걸 읽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 고모, 할머니가 다 울어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 재판에 들어가면 그 재판에서 읽게끔 해요? 보통 판사님들이 최후 진술처럼 하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이 그런 편지라든가 그걸 있습니다. 읽으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불안하지만 내 행동으로 해서 피해 입은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이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한 몇 분 정도가 다 울음바다입니다. 다 울고 있어요. 꼭 이렇게 드러나서 고소를 하고 법률적으로 가야지만 소년 분류심사원에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신고 안 하면 알 수가 없지 그쵸. 않아요?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그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이제 SNS를 올려서 터뜨리잖아요. 네. 되게 구체적으로 막 그런 거를 쓴단 말이에요. 화장실로 데려가서 나를 뺨을 때렸고 내 배를 잡고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 그 연예인들은 사회적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그걸 또 다시 형사 처벌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언제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공소시효라고 해서 이거를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냐.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사건이면 어차피 기소가 안 되니까 얼마나? 보통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예를 들어 지금 뭐 25인데 15살에 발생했던 사건을 지금 폭로한다 하더라도 폭행에 대해서는 이제 시효가 지난 거죠. 그러면 사건은 있었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약에 소년 사건이 됐을 때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 박인태 변호사님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진짜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았고요. 전 많이 속상했습니다. 아, 네.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이 주제는 실제 사건을 접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무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들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아이들끼리의 싸움에 부모님들이 개혁하면서 사건이 커지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부모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학교 폭력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조심스럽지만 좀 강조를 드립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에 개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적정하게 아이들끼리의 해결로 합의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면 큰 사건화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 사이에 친밀 관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개입으로 아예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변호사로서 부모님이 조금 더 개입보다는 좀 지켜봐 주시고 학교를 좀 믿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학교폭력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변 김정규 변호사고요. 그리고 법을 조금 더 쉽게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